집권 세력, 집권 정당, 집권한 주체에 대한 헌법 위반, 법치 파괴라는 제목의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세미나에 제가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 헌법적 가치를 가장 용감하게 수호하시는 우리 심재철 의원 그리고 유동열 원장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은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겠다는 정당이고 특히 헌법 의식이 너무나 투철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당 대통령도 헌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은 탄핵에 앞장선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예민한 자민감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상당히 긴 논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약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원리로서 어떤 가치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총체적 일상적 위반이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국민의 저항이 왜 이렇게 미약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총리는 공무원이 촛불혁명 수행을 도구화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촛불혁명.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것은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집권 세력이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든지 그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탄핵 사태가 단순한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이것은 체제 탄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노재봉 전 총리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촛불혁명을 하겠다는 걸 왜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그건 농담이다. 말장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촛불혁명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은 무슨 의무가 생기느냐. 혁명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혁명은 진압을 하든지 또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또는 경제를 수정하도록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혁명의 진행 방식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대한민국 건국 부정이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럼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 광고 붙어 있는 거 보면은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라고 했지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해가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만 있고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민족의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국을 부정하면 따라서 세계가 부정됩니다.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것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같이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수립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정부를 구성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세계가 부정됩니다.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면은 헌법이 딛고 있는 뿌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뿌리가 없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고 정당성을 부정하게 되니까 거기에 출발한 각 헌법 조문은 아주 하찮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질서 자체가 혁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한 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민족은 계급적 의미의 민족이고 인종적 의미의 민족인데, 민족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진정한 필자가 누구냐? 이게 북한에서 불러준 대로 쓴 거 아니냐? 그게 등장하는 용어는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고 생소한 용어입니다. 저는 진정한 저작권자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7.4선언, 6.15선언 있었지만은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서 덮어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법률적 효과를 갖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대북관 전체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무필가로서가 아니고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상의 고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발언에 대한 우리 야당, 국회, 특히 언론의 비판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적정 무장 해제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로 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념, 이런 촛불혁명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집행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국민 주권론에 기초한 법 집행이 아니고 계급적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적 법 집행이라 할까요? 계급적, 차별적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방공 자유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법 적용을 함으로써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그리고 재판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해체 소동, 기무사 해체를 결과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소동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더 나아가서 국군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제5조는 국군이 국토방위의 임무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하는 신성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먼저 나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폭력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업이 이게 내란이다 또는 쿠데타 업무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국군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군의 국가 안전보장
의무 수행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헌법 5조 위반입니다. 또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가장 큰 헌법 위반으로 봅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다가 항복한 나라가 자국 영토 내에 영공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1991년에 갈프 전쟁에서 진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쿠르드족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더니 쿠르드족이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어요. 우리의 영공 위에다가.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군에 졌습니까? 항복하지. 전쟁도 하지 않고 항복하는, 더구나 수도권 상공을 우리 공군 비행기가 작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북한 지역도 등거리로 해놨지만 북한은 공군력이 약하니까 뭐 비행할 비행기도 없습니다. 우리 손발만 묶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념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평화적 통일에 노력해야 한다는 이 5가지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먼저 총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별도 용지로 나눠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헌법의 힘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우리 김광동 박사가 잘 정리했지만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입니다. 이 3대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헌법의 힘으로. 문제는 항구 이념은 헌법인데 문재인 정권의 이념은 정반대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위헌적 촛불혁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헌법 위반 행위가 총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혁명이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핵심인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그 혁명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정권이 추진하는 혁명은 무슨 수식을 붙이든지 자동적으로 헌정 질서 부정이며 민주주의 파괴이며 이것은 진화하든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질서와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의 포기는 헌법 제10조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6번 문정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라 하는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법과 공권력을 차별적으로 집행합니다. 야당의 견제,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민족 공조의 반역성, 즉 인종차별적이고 개국차별적 민족주의의 악마적 본성을 폭로하는 사생투쟁에서 이겨야 국민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는 그 핵심 논리가 민족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무시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를 무시합니다. 민족. 그럼 이 민족이 뭐냐? 민족 발행자와 공조하는 자는 국민 주권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함으로 자동적으로 민족 발행자가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민족주의자냐 민족 반역자인 것을 우리가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민족 맞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민족 맞습니까? 우리 민족사 2000년에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일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 3대 아닙니까? 최소한 500만 명, 아니 5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상대로 민족 공조하자고 하면은 그 세력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적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적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기로 한 6.15 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은 반역 선언입니다. 반헌법 선언입니다. 그럼 저자들이 말하는 민족은 뭐냐?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주의적 민족입니다. 인종주의적 민족은 뭐냐? 유대인 학살을 가져온 바로 아리안 우월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면은 그것은 민족의 핵이다. 북한군은 같은 민족 군대다. 그런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단합은 같은 민족끼리 이루어지니까 덮어야 된다. 남북한에 민족 경제라는 게 있다.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밖에 없는데 남북 간에 민족 경제라는 게 있다는 것을 허황된 환상을 만들어가지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공동 번영하자. 즉 1인당 3만 달러 되는 한국의 경제를 바통항 내가지고 북한에 퍼주가지고 남북한 다 1인당 16,000달러로 맞추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헌법도 파괴하고 시장경제도 파괴하고 국민의 비하 구분 능력도 마비시키고 선악 구분 능력도 마비시킨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자유, 인권,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민족과의 사상투쟁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이길 방법이 없다. 가짜 민족과의 투쟁을 해야 된다. 진짜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호,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 구호를 항상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국에서 나온 나라는 아닙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낸 2017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 랭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이 몇 등이냐?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면서 20등입니다. 20등. 최고 민주주의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모리셔스,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몰타, 우루과이, 스페인, 대한민국 20등입니다. 20등. 놀랍게도 21등은 미국보다 앞섭니다. 더 민주주의 국가라 이거죠. 21등, 23등이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랭킹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랭킹입니다. 5 조건을 붙였어요. 선거,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를 합치면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다. 그런 민주주의 맞습니까, 우리? 저는 그런 민주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문명 시스템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든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한 거대한 문명이 바로 세계 20등입니다. 20등. 그런데 167개국 중에서 꼴찌가 어디냐? 꼴찌가 어디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167등에 167등입니다. 166등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내전 중인 시리아. 165등은 차드.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꼴찌가 됐냐? 여러 가지 평점 중에서 선거 분야에서는 빵점입니다. 선거를 안 하니까. 시민 자유 부분에서 빵점이에요. 그래서 167등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와 국민들의 언론 자유가 살아 있어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통해서 건국된 나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알 수 있고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이 무시하고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과 선거에 의한 정당성, 정체성, 정통성을 없애버림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헌법도 살아있고 건전한 국민도 살아있고 언론 자유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각성되거나 선동된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여론이 선거를 좌우합니다. 여론 두 가지죠. 하나는 선동되거나 각성된 여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각성된 여론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 결론은 잠자는 헌법을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헌법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은 그냥 활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자유한국당부터 헌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헌법에 근거하고 비판하고 방어하여야 체제 탄핵을 빼앗는 촛불혁명을 지나가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헌법 정신으로 운영하고 남북한의 계급투쟁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게 저희 총론적 분석입니다. 이번에 여기 쓰신 제가 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해석만 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미연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할 때의 판결문입니다. 그게 결정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을 법적으로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아니 뭐 놀라운 건 아니죠. 예상을 했지만은 통합진보당의 이념, 통합진보당의 논리, 이것과 문재인 정권의 행동이 거의 일치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위헌정권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위헌정권이 아니냐.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민주당과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정책 연대를 한 사실을 아십니까? 정책 연대를 한 사실. 정책 연대를 했다는 것은 이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부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정말 잘 써진 문서인데 여기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한 문서까지 있습니다. 아주 깊게 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 주권론과 그리고 이 세력의 전략을 분석한 글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안창호 또 두 재판관의 이 보충 의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판결문이 결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 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 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구조를 관철 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반민주적 정치 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 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모호해지고 나아가 권력 분립도 형해화된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그런데 이 세력과 친한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아까 제가 민족을 말씀드렸는데, 민족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 하나가 민주입니다. 민주. 세 번째는 평화인데, 민주란 이름으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동을 한다. 뭐든지 민주를 앞세운다. 소위 적폐청산도 민주를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는데 특히 이 민주를 앞세운다. 마지막으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길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궁금사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가연합은 헌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3조. 낮은 단계 연방제는 그 종착점이 공산주의 통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결정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피정부인 주도 세력은, 즉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 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대목이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을 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이고 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을 폭력으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폭력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뭐냐? 국가 공권력을 자기 세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순간 폭력이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이 폭력화되는 거죠. 그것을 계급적으로, 즉 자기 편을 감싸고 상대편을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바로 국가 권력의 폭력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등등 문제는 앞으로 이 토론을 통해서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좌익은 권력 투쟁의 과심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판단할 때 들고 일어나는 우파 자유진영의 생존 투쟁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북한군의 남침이 일어나자 그 많던 좌익들이 숨어버린 것은 우파의 생존 투쟁 결기에 압도되어 살 길을 찾아 나선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 우파투쟁을 불러낸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가진 규범력으로 민주주의 세력을 자제시키는 것이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삭제하고 민중민주주의적 헌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추진한다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노선과 문재인 정권의 노선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북한 정권과 통일 방안을 보는 관점에서 흡사합니다. 위헌정당과 비슷한 위헌정권인 셈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런 점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키는 보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칼집 속에 있지만.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